소마 시네마의 막 리뷰. 바빠서 어제는 못하고 하루 지나서 오늘 이야기해보는 얼굴입니다. 이 영화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꽤 인상적인 영화였어요. 저기 얼굴이라는 영화는 뭐 캐스팅은 되게 화려한데 이게 또 가성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영화인데 일단 감독은 연상호 감독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뭐 출세작이 2016년에 나왔던 부산행이라는 건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원래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 명성을 얻은 감독이라 원래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물의 경우도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원래 이제 그 원작이 된 애니메이션이 2006년도에 나온 이제 독립적인 애니메이션이었던 거죠. 그 2002년, 2006년에 나왔던 그 작품으로 이제 이름을 서서히 알려서 인디 쪽 애니에서 좀 이름을 얻다가 장편 애니를 돼지의 왕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돼지의 왕가 2011년에 나온 2013년이 또 사이비였는데 모두 굉장히 그 파괴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지만 그 묘사에 있어라기보다는 되게 소재적으로도 과격한 대사라든가 되게 인간에 대한 지독한 좀 탐구 뭐 이런 쪽의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었죠. 일종의 스릴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극영화로 넘어와서 만든 첫 번째 장편 영화가 이제 부산행이었는데 뭐 생각보다 거대한 성공을 거두면서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염력으로 이제 또 엄청나게 또 비판을 받죠. 2017년에 그 이후에 넷플릭스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부산행의 속편이라고 하는 반도도 뭐 좋은 평은 못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뭐 또 작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넷플릭스 영화들을 공개를 하다가 지금 제가 그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요 약간 좀 필모에서 어 지금 넷플릭스 영화들이 좀 소개가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연상호 감독 원래는 이제 서양학과를 나온 감독이죠. 제가 최근에 되게 그 사람들이 좋아는 안 하는데 좋게 본 영화가 이제 계시록이라는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 정이라는 영화는 조금 말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작품이죠. 정이라는 영화는 이게 뭔가 좀 이게 그 강소연 감독의 또 강소연 배우의 유작이기도 한데 상당히 뭔가 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특이한 SF 영화였어요. 그 다음에 카톡이 들어왔네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록이라는 영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설정을 갖다가 설정을 그 믿고 나가는 자신의 계시라고 믿는 이상한 종교적 확신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그 각본 어떻게 보면 그 우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갖다 메꿔 나가는 방식을 종교적 광기로 믿는 이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게 봤는데 평가 좀 갈리더라고요. 이게 약간 연상호 감독이 묘사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그 약간 과격한 면이 있고요. 얼굴은 역시 또 이제 특별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영화에 대한 평은 한 3개, 3개 반 정도인 거고요. 개인적 평가도 한 3개 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는 그 그 촬영 회차가 한 12회차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제작비도 한 2억 정도인데, 물론 이제 주연 배우는 박정민 배우가 이제 출연료를 상당히 삭감하고, 찍은 영화이기도 해서, 뭐 배우 출연료를 좀 줄인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되게 경제적으로 찍은 영화예요. 근데 그 경제적 규모, 그러니까 물론 영화의 사이즈라든가 미술적인 프로덕션 디자인 이런 것들은 되게 축소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상당히 그 때깔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촬영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이 연상호 감독의 오랜 경력답게 상당히 또 깔끔하게 묘사가 됐고 뭐 배우들의 연기는 그 짧은 회차 촬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임팩트 있게 나와서 예상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연상호 감독의 좀 이런 리얼리즘 풍의 영화들이 더 좋더라고요. 원래 원작에서도 뭐 사이비 같은 그 사회 비판적인 애니메이션이
원래 애니메이션 시절에도 인상 깊었는데 얼굴도 좀 생각해볼 만한 구석이 많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 구성이 좀 특이해요. 이 얼굴에 그 등장 인물 중에 이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그 이명규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이명규라는 인물은 이제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 이제 배우가 다른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배우 권혜호가 연기를 하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대한민국 명인급의 전각 장인, 정각 이렇게 그 도장을 일종의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각을 하고 있는 정각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명규의 그 젊은 시절, 1970년대쯤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때가 이제 얼굴이고요. 이 얼굴이라는 작품의 원작자도 연상호 감독입니다. 연상호 작품의 그래픽 노블이 원작이라고 하네요. 원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에서 일종의 그 탐정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영화의 구성상 그, 그 일종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명규의 아들 역할이에요. 1인 2역을 하고 있는 이제 박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임동환이라는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추적을 갖다가 같이 취재하면서 가는 언론인, 방송 프로듀서 역할을 이제 한지연 배우가 연기하는 김수진이라는 인물이 이 캐릭터를 담당합니다. 상당히 이 인물도 흥미로운 인물인데 차차 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이 영화의 얼굴 핵심 테마에서 이 영화의 그 나중에 이제 이 임동완의 기억에 남는 이미 이제 40년 전에 사망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신현빈 배우가 이제 몸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그 얼굴은 영화 속에서는 거의 안 보여주고 맨 마지막 장면에 증명 사진 한 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 그 과거의 이야기의 갈등의 핵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이제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그러니까 이 백주상이라고 하는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건 임성재 배우죠. 임성재 배우가 이렇게 주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지금 토론토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출품된 영화고요.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 구성을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오늘은 뭐 약간 스포성의 발언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이 영화 자체를 좀 이야기하다 보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려서 뭐 제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뭐 그런 영화 채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이 영화는 좀 미스터리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구성상으로는 사실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스포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뭐 영화를 또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의 이제 구성은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 이명규라고 하는 인물, 권혜호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이제 현 시점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장인, 근데 시각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인데 자신의 이제 손의 감각에 의해서 정각을 하는데, 되게 상당히 아름다운 정각을 해서 상당히 이제 취재 대상이 되는 뭐 그런 인물이라는 설정입니다. 여기 뭐 대한민국 명장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의 그 함께 이쪽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임동환이라고 하는 인물인 거죠.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힘으로 거의 키웠던 걸로 보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 영화의 시점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의 원래 과거 모습을 이제 이 바로 박정민 배우가 또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좀 닮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닮아 있다라는 표현도 영화에서 후반부에 또 반복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런 또 재미있는 요소들, 이 1인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요소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영화는 이제 일종의 휴먼 다큐처럼 애초에 다큐멘터리가 이제 이 팀이 방송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방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방송사 언론인의 모습에 대한 초상도 사실은 약간 좀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그 연상호 감독이 바라보는 인간의 좀 추악한 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또 이제 이 그 어떻게 또 묘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짝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이제 이런 대사를 해요. 동환 씨 진짜 대단한 아버지를 두셨어요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뭐 신문 기사 같은 걸 인용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영화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갑자기 이제 영화는 이제 그러면서 이 미스터리의 장면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의 존재에 이 갑자기 이제 동환에게 경찰에서부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귀찮아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화는 이제 그런 걸 아버지 설득해서 어쨌든 뭐 찍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뭐 정각으로 자기가 이제 파가지고 보여줍니다. 사실 뭐 장인급의 그런 좀 예술가로서의 막 그런 이미지의 를 잡고 있지는 않아서 영화가 보여주는 뭐 정각 자체가 아주 뭐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 사실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영화는 그게 중요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화의 방향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어쨌든 임동환은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해서 뭔 뜬금없는 소리야. 엄마가 40년 만에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매장되어 있던 시신이었던 걸로 보이고 거의 백골 상태에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엄마의 주민등록증이 같이 발견되어서 엄마임을 알 수 있었다. 근데 이 영화에 이제 이 주민등록증에도 엄마의 얼굴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56년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동화는 좀 뜬금없어요. 엄마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살았고 엄마가 이제 자기를 버리고 어렸을 때 그냥 가출해 버린 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박정민 배우도 그렇다면 이제 뭐 한 40년 전에 사망한 엄마 얘기니까 뭐 실제로는 좀 극중 배역에 비해서 배역에 보이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이가 든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 40년 된 시신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영화에서 이제 이 동안에 갓난아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40년 된 시신 같으니까 뭐 한 40대 초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은 엄마가 사망했다는 실종되었는데 엄마가 사망했다는 건데 이제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영정사진 자체가 없고 엄마의 얼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좀 찝찝한 상황이지만 뭐 있는 게 없으니까요. 아버지도 사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경찰의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제 뜬금없이 장을 구성하는 게 인터뷰가 5개가 나옵니다. 예, 인터뷰가 5개는 일종의 동안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점차 이제 사건의 진실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죽었을까?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 구성이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예로 이제 알게 된 인터뷰의 주인공은 그 이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 과거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이모들이 찾아와요. 엄마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모들이 뭐 도리인 것 같다고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유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고 동안 입장은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뜬금없이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공증해줄게다 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엄마 얘기를 한 거죠. 엄마가 일종의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났었다. 났다. 그래서 뜬금없이 가출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얼굴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냥 걔는 못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원래 취재 PD였던 그 문상을 온 이 김수진 PD, 그러니까 PD라고 그냥 악칭해서 부르겠죠. PD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약간 뭔가 냄새를 맡게 되죠. 이 사람도 일종의 그 뭐 좋은 의미의 그러니까 뭐 진실을 쫓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좀 그 늑대같이 뭐 하이에나처럼 냄새를 맡고 좀 더 흥미로운 테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가지고 갑자기 40년 만에 안매장체에 나타난 이 명인의 아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이제 그것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그 전반적인 행동도 뭐 그렇게 훌륭하게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묘사되는 이 언론인에 대한 묘사 역시도 되게 야비한 그런 이미지로 좀 묘사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염을 이제 드리고 가는데도 이제 일종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 이모라고 나타난 여성들도 엄마에 대한 이제 노골적인 비난만 하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되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거죠.
상을 40년 만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동생을 전혀 사랑하는 마음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자기 이익만 냈고 얘는 못생겨서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외모에 대한 이 지적이 이 영화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점이 또 이 영화에서 여러 5번의 인터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적 테마로 사용됩니다. 자, 어쨌든 엄마의 얼굴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PD의 그 PD가 흥미를 갖게 되면서 엄마의 과거를 이제 찍게 되는 거죠. 이 엄마라고 하는 인물은 일종의 그 정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엄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직장 동료들, 옛날 피복 공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 옛날 직장 공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기억 역시도 엄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얘가 못생겼고 되게 추레해 보이는 인물이었고 별명이 어, 뭐 똥걸레라는 별명을 썼다. 근데 뭐 똥걸레라고 해서 뭐 인간성이 그랬다기보다는 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외모는 못생겼지만 되게 착했고, 착했고, 얘가 그 너무 착하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 상황이 꼬여서 자기 바지에 똥을 싸는 상황이 발생해서 얘가 똥걸레라고 놀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업신여긴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점점 이제 이 엄마의 처지에 대한 이제 동화가 이 동안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제3자인 이 김수진이라고 하는 PD는 이 사람들로부터 어쨌든 진실을 끌어내기 위해서 좀 약간의 무리수 써가면서 이 가방은 몰래 카메라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대화를 끌어내는데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 다음 단계 첫 번째 이모들, 두 번째 이 공장에 갇힌 동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더 알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화는 이제 또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같이 진행됩니다. 회상 장면이 이루어지면서 나오는데 영화의 이제 대부분의 과거 회상 장면은 이 길거리에 있는 장면들로 배경이 돼요. 특정하게 이제 옛날에 70년대 분위기를 내고 있는 이 분위기였고 이 안에서 이제 이 처음에 그 도장 기술을 배워서 시각장애인 이명규도 이때부터 일을 했던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엄마였던 정영이도 이제 만나게 되었던 스토리가 같이 전개되는 거죠. 이 길거리 안에서 모든 것이 거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인데 옛날에 이제 시다라고 불렀었던 재봉사 밑에서 각종 일을 거들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똥싸 에피소드 같은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명규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엄마가 어떻게 만났던가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좀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공간적으로는 이제 당시에 공장들의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엄마는 주로 이렇게 뒷모습으로 상당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키가 있어 보이고 뭐 신현빈 배우가 연기를 하니까요. 실제로는 그래서 요 뒤에 모습은 좀 되게 날씬한데 모습은 되게 추레하게 입고서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엄마의 모습은 계속 뒷모습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왜 이제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되려고 한다면 이 과거에 엄마의 공장에 이제 재봉사였던 그러니까 엄마는 시다였으니까 이제 재봉사의 아래서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아기가 약간 좀 더 이제 엄마의 죽음의 근처로 이제 점점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이제 과거에 이제 70년대나 이랬을 때 당시의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거고, 성폭행에 대해서 유일하게 싸웠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이제 그 전모는 사실 그 앞에 이 엄마라고 하는 정영이라고 하는 엄마가 되게 그 무력해 보이고 약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이제 또 그 강단이 없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이모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인터뷰에서도 엄마가 나가게 된 게 결국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 강자가 가지고 있는 그 횡포를 눈 감으면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에서 그런 부정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밝혔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사실은 가장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 곡해 꺾여 있지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엄마라는 인물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희생양이 돼버린다고 말 수도 있는데 영화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시대에 바른 인물이었던 거죠. 바르지 않은 시대에 바른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에서 이 엄마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백주상이라고 하는 당시 피복 공장의 사장이었고, 이 피복 공장의 사장은 이렇게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사람들이 용돈도 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알고 보면 이 자신의 힘을 통해서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일삼고 거기서 사진 찍거나 하는 약간 좀 변태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는 갖고 있는 강한 힘과 이 사람이 베풀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호의들 있죠. 옛날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 인물들은 이 사람의 일을 눈 감아주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이 PD와 이 주인공은 계속 이 사람의 이제 현실을 좀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과거에 대한 묘사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그 어머니, 그 백주상도 찾아가요. 이제 그게 네 번째 인터뷰가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들이 이제 또 쭉 전개가 됩니다. 이 두 자신의 엄마와 정영이와 그 다음에 이명규가 어떻게 뭐 길거리에서 만나서 부부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묘한 멸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눈이 안 보이는 이명규라는 인물에게 뭐 저렇게 뭐 절세미녀라든가 이런 이 주변의 상인들의 이제 말들이라든가 약간 비웃는 듯한 멸시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 멸시가 이제 사실은 영화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엄마의 정의로움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실의 불행을 파국을 가지고 오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인터뷰의 대상자가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모든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명규, 임동환은 그 모든 실체를 파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스터리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은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밝히는 것도 인터뷰가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결말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뽑히는 이명규라고 하는 인물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순간적인 분노와 파국을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핀치에 몰리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을 합당한 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명규라는 인물은 눈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고 자신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던 정영이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설정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미적 가치라는 거 하는 것을 제대로 뭐 이렇게 파악할 수 없죠. 자기의 소원 자체가 이제 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라는 얘기를 이제 친구와의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스포일러예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인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로 이제 나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아들이 만나는 진실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존경해왔던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추악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영화는 당시의 인간 군상들을 매우 추악하게 그려요. 그러니까 이 백주상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지금은 완전히 쇠락해 있습니다. 이제 나인이 돼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인물로 이제 녹아나요. 역시 배우 역시 다릅니다. 김재록 배우가 이제 노역을 연기를 했는데,
임성재 배우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그 권력을 덮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이 거리 내에서는 거리의 제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이 기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이제 이명규 역시도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 이명규와 정영이 모두 정영이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이명규는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서로 멸시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 둘의 인식이 완전 상반된 인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이라고 하는 지금 이미 40년 전에 사망한 엄마의 경우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유일한 남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 이명규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이 그 뭐라고 할까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제 결국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 인물의 경우 이명규라고 하는 인물이 결과적으로 그 영화상으로는 거의 그 중후반에 가야 행동에 동인이거든요. 되게 수동적이고 선한 인물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파국의 원인들이 영화에 이제 점차 밝혀지게 되는데, 이 백주상이라는 인물이 이제 인물적 동인들보다는 이 사람은 그 미적 가치라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이 자신의 부인을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주변인의 말에 의해서 부인이 괴물같이 못생겼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괴물같이 못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멸시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멸시의 이유들을 때문에 그것들이 주변이 나를 깔본다. 이게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정작 문제의 가치 억압을 가하는 대상에 굴복해 있었던 과거의 시기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약자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많았던 시대였잖아요. 과거에는 뭐 우리 세자매 같은 영화도 나옵니다만 그런 가정폭력의 방향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명규라는 인물이 늘 그랬던 건 아닌데 그 멸시의 시간이 겹쳐 나가면서 그 삐뚤어진 인식,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인처럼 자신의 사랑해주는 누군가로 인하여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말, 저 여자는 괴물같이 생겼다는 말을 확인하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이 백주상이라는 인물이 주는 일종의 폭력적 탄압이 들어오게 되자 그 분노의 이유를 갖다가 점점 부인에 대한 분노로 이제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이제 깡패들이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부인을 때리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정영이라는 인물은 꺾이지 않고 대드는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명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냈던 어떤 그런 창조적인 가치라기보다는 타인의 인정 욕망과 결합되어 있는 그 미적 가치가 중요한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그 영화에서 앞부분에 이제 그 이 사람의 사무실에 이쪽에 전시되어 있는, 요런 사무실에 전시되어 있는 이 그 각종 신문 기사들의 문구를 아들에게 이제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사실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 근데 정작 이 본인은 자신의 그 미적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인이 괴물처럼 못생겼다는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건 물론 이제 진짜 뭐 시력의 문제가 희미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시각장애인 사실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 일종의 그 전제적 조건 자체가 이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암흑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네가 그 눈이 안 보이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자신의 멸시의 이유로 이제 원인을 삼고 부인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결국은 이제 그 편견,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외모라든가 아니면 미적 가치에 대한 편견의 그 무지몽매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됩니다. 약간 설명이 제가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지금 헤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되게 인상적인 테마는 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 때문에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실제로는 그 자신의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제 진짜 눈이 먼 인물이었던 거죠. 그 속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을 갖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진짜 큰 사건까지, 그 사람을 살해하는 일까지 되어 있는 그 편견의 끈이 정말 평생을 그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인생임이 드러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의 맨 마지막에 뭐 이 주인공 엄마의 얼굴이 나오지만 뭐 결코 미녀의 얼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뭐 약간 비틀어져 있는, 약간 뭐 그렇다고 아주 정말 괴물이라고 영화 속에 있는 대사의 표현처럼 괴물이라고까지 말하기 힘든 그런 여성의 얼굴로 이제 드러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이 이명규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이 믿고 싶었던 그 추악한 얼굴로 부인의 얼굴을 기억을 했던 상상을 하면서 이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에필로그에 이 어차피 오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인공 임동완이라는 인물이 이뭐 PD에게 이제 적당하게 좀 내용을 지워달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자. PD는 또 자신의 아빠랑 정말 닮았네. 성격이 닮았네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게 된 다음에 뭐 어차피 이제 공소시효는 지난 사건입니다만 닮았네요라고 비꼬는 말을 하는데, 이 PD 역시도 사실은 이 추악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취지를 했던 인물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바람직한 인물이라고 말하기 사실은 없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 추악한 편견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 외모적인 이유들 때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굽신거리는 상대방에 대한 이제 그런 우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얼굴이라는 영화의 제목은 결과적으로 어떤 그,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뭐 그런 영화적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1인 역을 맡은 박정민 배우가 상당히 임팩트 있는 연기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뭐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한 연기와, 그다음에 이 영화의 촬영이라든가 그 음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퀄리티가 저예산 영화로서의 그런 좀 초라함이 잘 느껴지지 않은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주제 의식도 묵직한 편이고, 영화가 그 영화를 좀 뭐 일종의 스릴러로서는 좀 미스터리 스릴러로서는 좀 함량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영화 전체적인 좀 그 튼튼함, 영화의 그 무게감, 탄탄함 같은 것들은 잘 유지되고 있는 영화라서 한 번쯤 여러분들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이 되게 많은 영화였는데 또 정작 또 말을 하라니까 또 제대로 또 얼버무려버린 것 같아가지고 일단 조금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좋은 영화니까 뭐 백날, 뭐 영화는 그렇습니다. 백날 말하는 것보다 직접 본인이 보는 것이 일단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나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또 리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꼭 끝나고 나면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준비 이게 참
충분히 숙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의견들이 모자란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리뷰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를 보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